10년 동안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아버지 칠순상을 뒤엎었습니다. 왜냐고요?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칠순 잔치날 아침 6시 김소연은 부엌에서 이미 2시간째 서 있었다.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쏟아지는 식재료들. 며칠 전부터 준비한 삼겹살 수육, 새벽에 직접 부친 동그랑땡, 그리고 시어머니가 이건 꼭 해야 한다고 못 박았던 대구탕까지. 손톱 밑에는 파 다듬다 생긴 상처가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지만 그녀는 반창고도 붙이지 않았다. 오늘만큼은 아무 티도 내지 않기로 했으니까. 여보, 접시 좀 더 꺼내놔. 사람들 많이 온대. 남편 준호는 커피를 홀짝이며 지나가듯 말했다. 그는 오늘 단 한 번도 아내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다. 소연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입을 열면 울컥할 것 같았다. 오전 11시 시댁 거실은 이미 손님들로 가득 찼다. 꽃바구니가 현관을 뒤덮고 떡집 사장님이 배달해온 삼색 송편이 상 위에 놓였다. 그 모든 것을 주문하고 배치하고 포장을 뜯은 건 소연이었다. 하지만 시어머니 윤정이는 마치 자신이 다 한 것처럼 손님들 앞에서 웃으며 말했다. 어머, 이렇게까지 오시다니. 아이고, 별것도 아닌데 떡이라도 하나 드세요. 소연은 부엌 문틈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가슴속 어딘가가 서늘하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다. 그리고 정오가 되자 본격적으로 음식이 상에 오르기 시작했다. 소연이 정성껏 담아낸 전과 나물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웠다. 시아버지 박영수는 자리에 앉으며 흐뭇하게 웃었다. 우리 마누라가 손맛이 좋아서 말이야. 다들 많이 드셔. 그 순간 소연의 손에 들린 국그릇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윤정이는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손님들에게 덧붙였다. 요즘 며느리가 병원 일이 바빠서 말이에요. 제가 거의 다 준비했어요. 뭐 그래도 나름 도와주긴 했지만. 웃음소리가 퍼졌다. 누군가는 역시 어머님 솜씨는 다르시네요 라고 말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며느리도 착하네, 바쁜데 도와주고라고 맞장 굳혔다. 소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10손가락에 밴드를 감고 허리 통증을 참으며 사흘밤을 지새운 건 도대체 누구였나. 새벽 5시에 전통시장 가서 생선 고른 사람은, 냉장고 정리하고 설거지하고 심지어 화장실 청소까지 도맡은 사람은, 그런데 그 모든 게 도와줬다는 한마디로 지워졌다. 옆에 앉은 남편 준호는 소연의 표정을 흘끗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냥 오늘만 넘어가. 응? 소연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손끝을 내려다봤다. 떨리고 있었다. 분노 때문인지 서러움 때문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다. 오늘까지만 참는다. 식사가 시작되자 시댁 친척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웠다. 고모, 삼촌, 사촌들까지. 소연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먼 친척들도 있었다. 그들은 모두 입을 모아 말했다. 어머, 음식 정말 맛있네요. 역시 시어머님 손맛은 최고예요. 윤정이는 겸연쩍게 손사래를 쳤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소연은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빈 그릇을 채우고 물을 따르고 휴지를 나눠줬다. 그녀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다. 아무도 그녀에게 수고했어요 라고 말하지 않았다. 누구도 소연 씨 앉아서 좀 쉬세요 라고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준호 아내, 큰며느리, 병원 다니는 그 사람으로만 불렸다. 10손가락 밴드를 본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아니, 보고도 모른 척했다. 그때 시누이 민지가 소연 옆으로 다가왔다. 언니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소연은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민지는 소연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그 따뜻한 온기에 소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그녀는 재빨리 손을 빼며 부엌으로 돌아갔다. 울면 안 된다. 오늘만 참으면 된다. 오후 2시 잔치는 절정에 달했다. 케이크가 등장하고 촛불이 켜졌다. 박영수는 손주들에게 둘러싸여 환하게 웃었다. 사진을 찍고 박수를 치고 축하 인사가 이어졌다. 그리고 그 순간 윤정이가 마이크를 들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만들어준 우리 남편에게 감사하고요. 그리고 바쁜 와중에도 나름 도와준 며느리한테도 고맙다는 말 전합니다. 나름 도와준. 그 말이 소연의 귓속에서 맴돌았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누군가는 며느리 효자네 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소연은 그 자리에서 미동도 하지 못했다. 10년이었다. 결혼한 이후로 명절, 제사, 생일, 집안 대소사. 그 모든 날을 그녀는 며느리로만 살아왔다. 자신의 생일은 한 번도 챙겨본 적 없지만 시댁 식구들 생일은 달력에 동그라미 쳐가며 기억했다. 그런데 결국 그녀가 받은 건 나름 도와준이라는 한마디였다. 소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시아버지 박영수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술잔을 들어 올리고 있었다. 오후 3시 잔치는 술자리로 이어졌다. 박영수는 소주잔을 기울이며 흥에 겨워했다. 친척들은 그의 주변에 모여 앉아 옛날 이야기를 나눴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형님 정말 복 받으셨어요. 자식들도 잘 키우시고 며느리도 착하고. 박영수는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며느리가 착하긴 해. 근데 요즘 여자들 있잖아. 너무 센 거 같아. 옛날 여자들은 참을성도 있고 순했는데 말이야. 그 순간 소연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설거지하던 손을 닦으며 천천히 거실로 걸어 나왔다. 박영수는 소연이 다가오는 것도 모른 채 계속 말을 이었다. 우리 며느리도 좀 더 여자답고 얌전했으면 좋겠어. 요즘은 맨날 병원 일한다고 바쁘다 그러고 집안일도 대충대충 하고. 친척들이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소연의 귓속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박영수 앞에 멈춰 섰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준호는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보, 왜 그래? 소연은 남편을 보지 않았다. 그저 시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여자답게요? 박영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올려다봤다. 그래. 여자는 좀 부드럽고 순해야지. 그게 미덕 아니겠어? 소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아버님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여자답게 살았는지 아세요? 공기가 얼어붙었다. 윤정이가 벌떡 일어서며 소연의 팔을 잡았다. 야, 김소연.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소연은 팔을 뿌리치며 말을 이었다. 명절 때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전 부치고 제사 음식 20가지 넘게 준비하고 아버님 속옷까지 빨아들인 게 저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사흘밤 준비한 이 음식들이 어머님이 하셨다고 소개됐어요. 박영수의 얼굴이 굳었다. 소연은 중앙 테이블 위에 놓인 칠순 케이크를 천천히 바라봤다. 그리고 지금 저보고 더 여자답게 살라고 하시네요. 그녀는 케이크를 두 손으로 들어 올렸다. 좋아요. 그럼 오늘 제대로 여자답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그 순간 소연은 케이크를 바닥에 내리쳤다. 쿵.
크림이 사방으로 튀었고 접시가 깨지는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다. 모두가 숨을 멈췄다. 케이크가 바닥에 산산조각 난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하객들은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고 아이들은 울음을 그쳤다. 윤정이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고 박영수는 술잔을 든 채 굳어 있었다. 소연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시댁 식구들을 천천히 둘러봤다. 제가 10년 동안 참았던 게 뭔지 아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전 한 번도 제 이름으로 불린 적이 없어요. 명절 때마다 큰며느리 준호 아내 애 엄마. 그게 전부였어요. 제 생일은 아무도 기억 못하지만 저는 이 집안 모든 사람 생일을 달력에 표시해 놨어요. 윤정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야, 그게 며느리 도리 아니냐. 시집 와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소연은 고개를 저었다. 당연한 일이라고요? 그럼 어머님, 제가 사흘밤 준비한 음식을 내가 했다고 말씀하신 것도 당연한 일인가요? 윤정이는 말문이 막혔다. 소연은 계속 말을 이었다.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아프면 쉬고 싶고 힘들면 토로하고 싶어요. 근데 이 집에선 그럴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 며느리니까. 며느리는 참아야 하고 순해야 하고 여자다워야 하니까요. 박영수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이게 지금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소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버르장머리요? 10년 동안 제 감정 꾹꾹 눌러가며 산 게 버르장머리 있는 거였나요? 그럼 오늘 전 버르장머리 없이 살기로 했어요. 그녀는 테이블 위에 접시들을 하나씩 바닥에 내려놨다. 깨지지 않게 천천히. 이 상 위에 있는 음식 하나하나가 제 밤잠, 제 손가락 상처, 제 허리 통증이에요. 그런데 그게 전부 나름 도와준 것으로 치부됐죠. 준호가 다가와 소연의 어깨를 잡았다. 여보, 그만해. 제발. 사람들 다 보잖아. 소연은 남편의 손을 뿌리쳤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은 단 한 번도 제 편이 돼준 적 없어요. 맨날 오늘만 참아 그냥 넘어가. 그럼 전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소연은 마지막으로 시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님, 제가 오늘 이 상을 뒤엎은 게 아니에요. 이미 10년 전부터 이 집안은 뒤집혀 있었어요. 단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뿐이죠. 그리고 그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뒤에서 윤정이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야, 김소연, 당장 돌아와. 하지만 소연은 돌아보지 않았다.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다. 그날 이후 소연은 시댁에 가지 않았다. 전화가 몇 번 왔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도 읽지 않았다. 남편 준호는 머쓱한 표정으로 혼자 시댁을 오갔고 집에 돌아와서도 아내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 여보, 언제까지 이럴 거야? 준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소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방에서 책을 읽거나 병원 일에만 집중했다. 그녀는 이상하게도 평온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명절 걱정을 하지 않았다. 시댁 눈치를 보지 않았다. 그 무게에서 벗어나자 세상이 다르게 보였다. 일주일 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소연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언니, 나야 민지. 신우의 목소리였다. 소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응. 민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 나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했어. 사실 나도 언니 마음 알았어. 근데 나도 겁났어.
엄마한테 한마디라도 대들면 난리 날까봐. 소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지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다. 근데 언니가 그날 그렇게 말하는 거 보고 나도 용기가 좀 났어. 나도 어제 엄마한테 처음으로 싫어요라고 말했어. 소연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뭐라고 하셨어? 처음엔 화내셨지. 근데 나중엔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 그냥 가만히 계시더라고. 민지는 한숨을 쉬었다. 언니 고마워. 언니가 아니었으면 난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야. 전화를 끊은 후 소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며칠 후 준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여보, 아버지가 한번 만나자고 하셔. 소연은 고개를 들었다. 왜? 그냥 이야기 좀 하고 싶으시대. 소연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근데 조건이 있어. 뭔데? 이번엔 내가 정한 장소에서 만날 거야. 그리고 나 혼자 갈게. 준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 후 소연은 조용한 카페에서 시아버지를 만났다. 박영수는 어색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다. 소연아.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내가 미안하다. 소연은 놀라서 시아버지를 바라봤다. 박영수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다. 나도 생각 좀 해봤어.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사실 나도 알았어. 근데 그냥 당연한 줄 알았어. 소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제 알겠더라. 당연한 게 어디 있냐. 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박영수는 커피잔을 천천히 돌리며 말했다. 다음 명절엔 우리 외식하자. 내가 힘들게 준비 안 해도 돼. 소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날 뒤집힌 건 생신상이 아니었다. 10년 동안 쌓여있던 가족 간의 침묵이었다. 그날의 뒤집힌 상이 결국 우리 가족이 마주하지 못했던 진실을 꺼내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침묵보다 한 번의 용기가 더 많은 것을 바꿉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